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점점 더 거세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독가스 피해를 우려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가 통제되거나 KTX 열차가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구제 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해 회복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 이후 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론과 함께 지도부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연습이 오늘 시작돼 역대 최장인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중대한 실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며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BC에서 2연패 뒤 가까스로 첫 승을 기록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오늘 중국과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8강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오른손 투수 원태인을 선발로 내세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연기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7시간째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화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인데요.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고 중간중간 시커먼 연기가 밀려올 때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끔씩은 고무 타이어가 터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펑 하는 굉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거의 7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불에 타기 쉬운 고무나 기름 등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 10분쯤 주변 지역의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는 곳은 이 공장 내 고무에 열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파악됐는데요. YTN 취재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이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직원 10명과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엄청나게 치솟다 보니 주변 아파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38층인데 거의 막 그 정도 높이까지는 불길이 치솟던 것 같아요. 쾅쾅 쏘면서 한번 막 뭐가 터지듯이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유독성 연기에 주의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안내망송을 내보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이 공장에서 난 불이 1공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 공원 산책로 쪽에도 일부 불이 옮겨 붙었지만 주변 숲을까지 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탄진 나들목과 부산 방면 남청주 나들목을 기준으로 차량 통제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를 지나는 KTX 열차들은 일반 선로로 우회했는데요. 코레일에서는 오늘 오전에 출발하는 열차 일부도 운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을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큰 불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불똥이 떨어졌고 KTX 선로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박석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변은 붉은 화마로 뒤덮였고 새까만 연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 매연이 심해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새카만 연기가 많이 나와요. 간간히 들려오는 폭발음은 주민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빵 터지면 큰일 나. 강풍을 타고 아파트 정원까지 떨어진 불씨에 일부 주민은 대피에 나섰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들도 급히 이동했고 소방대원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량 다 지금 이동 안내 방송했고요. 잔디밭에 혹시나 불이 붙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소방호스 연결해가지고 물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큰 불에 놀라 멈칫했습니다. 저기 쓴다. 못 가, 이거 못 가. 공장 옆 KTX 고속선 선로는 불길에 휩싸여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속선 열차가 모두 일반선으로 우회되면서 도착지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등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우리 열차 대전부터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합니다. 밤사이 난 큰 불에 시민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현재 강풍으로 인해 대전 화재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날이 얼마나 추워졌나요? 네, 봄비가 지난 뒤 날이 급변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강원 남부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한 해안가와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무려 8도나 낮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는 6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7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어제만큼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다시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고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영하 7.7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서울은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5도로 날이 춥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2에서 3도가량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인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개혁 조치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자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지만 이를 일축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며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서울은행회관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대응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속한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여 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지분을 10만 795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19만 6천여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06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파산의 여파로 지난 9일 기준 SVB 금융그룹 주가는 106.04달러로 떨어져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에 따라 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주말 휴식 시간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이 훈련을 빌미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LC-130J의 B-1B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달 들어 한반도를 찾은 미군 전략자산들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시작되면 이런 공중자산 이외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미 전략자산의 대거 투입 이외에 이번 연습은 주말 이틀가량 휴식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대규모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그 한미 군사훈련 전후에 이런 무력 시위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에 따라 강력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도적 대응과 제압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의 전쟁 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전적인 조치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오늘 사무총장을 포함한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합니다. 친윤 의원들이 주로 이름을 올릴 거로 보이는데 오전에 진용을 갖춘 여당 새 지도부는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 국민의힘 총선 실무를 맡을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인 친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유력합니다. 선거 과정에선 사무총장직에 친윤 핵심 장제현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장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에 이어 최근에 원내대표 출마설 역시 일축했습니다. 당정이 분리돼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막 분리돼가지고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집권 세력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왔느냐.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선 실무를 함께할 수 있는 전략기획과 조직부총장인 친윤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확정적입니다. 내년 총선 준비와 직결되는 핵심 당직을 모두 친윤 그룹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에서의 역할은 할 겁니다. 이렇게 친윤 의원들로만 당직 인선이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등의 김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탕평을 뒷받침할 만한 인사가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단은 5명 규모로 꾸린 거로 알려졌는데
원의 몫으론 선거 당시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윤희석, 김혜령 대변인 등이 낙점됐습니다. 당을 대통합 형태로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인 인사안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저녁엔 이들을 포함한 새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만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걸고 당선된 김 대표가 내년 총선 준비와 직결되는 이번 인선에서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에 더욱 뒤숭숭해진 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결단 압박과 함께 지도부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 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강도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입니다. 측근 사망에 따른 후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해석됐지만 당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이 대표란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당도 방탄을 멈추지 않으면 명을 다할 거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친명일색인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해법이란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도부는 인적 쇄신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을 안정시킬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비명계의 인적 쇄신 요구를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친명계에선 총선 공천권을 고려해 당 사무총장직 등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만큼 쉽게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여 공세 강화를 두고 측근 죽음에도 남탓 정치를 이어간다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와 이 대표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묘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 때문에 저승의 부모까지 능욕당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입니다. 봉분 주변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구멍에는 커다란 돌이 박혀 있었는데 한자로 날생자와 밝을 명자가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워져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글자는 죽일 살자로도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SNS에 사진을 올리며 무덤에 혀를 막고 돌을 묻은 것은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으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해 죄송할 따름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둘째 형이 지난 11일 제보를 받아 현장을 방문해 묘소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분둘레 4곳에 구멍이 났고 이 가운데 2곳에 돌이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패륜적 행태이자 테러의 주술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의 묘소를 테러한 것은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적용 혐의를 구체화한 뒤 근처 CCTV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대선 공약을 실천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주 방일을 앞두고 여론 설득에 힘을 쓰는 모습인데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일단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 지난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그랬지만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에선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실함을 한 뼘 더 드러낸 겁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통령실은 대선 때 밝힌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김대중 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윤석열 페이지에 1분 영상 쇼츠로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명패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문구를 부각하며 징용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임을 거듭 알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과 UN, 암참 등 우리 입장에 지지 뜻을 밝힌 나라와 단체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곁들였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징용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해 찬성 35%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불행한 과거사를 풀고 한일 공영의 미래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발을 맞췄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 문구 하나 없는 날림 면죄부 해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입니까?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 공약 파기입니다. 당장 오는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과 별개로 결국 관건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일 간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일 공급망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기술을 활용해 파운드리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반도체 제조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부품 소재 기술을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나라의 반도체 연합전선은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 우리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반도체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어려워진 여건의 탈출구로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 등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역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어떤 예외 조항을 얻는다든지 페이버 아닌 페이버를 좀 받는 그러한 기회 요인은 분명히 생긴 것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머니게임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전격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가 플랫폼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양측의 합의 배경, 특히 일대주주 하이브의 양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격 합의는 지나치게 뛴 SM 주가가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초 7만 원대였던 SM 주가는 지분 인수 전에 불이 붙으면서 2배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나서자 장중 한때 16만 원도 뚫고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승자가 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결국 승자의 저주는 물론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팬과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이 아닌 돈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위버스와 SM 가수들의 협업이라는 실리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SM 미래 가치에 대한 불투명성, 통합 과정에서의 과다 비용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반드시 SM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한 건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주면서 하이브는 실질적인 플랫폼 사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 지분 20% 가까이를 확보한 하이브는 하지만 인수 절차를 중단했을 뿐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4.9%를 보유한 카카오도 예정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번 합의는 잠시 휴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하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협업 추진이란 말을 꺼냈는데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로 보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이번 사태가 부른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의 문을 더 활짝 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반짝 오른 뒤부턴 매일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에 6조 2천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더니 2월엔 2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이번 달 들어선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겁니다.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 시사하면서 결국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역시 떨어졌는데 반면 해외 주식 거래에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에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챗GPT 열풍이 불면서 AI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잡기에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삼성증권과 미국 대체거래소와의 독점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의 매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요. 정부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로 투자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계좌관리 기간부터 시작해서 발행업, 장외중개업, 장내시장의 중개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트렌드와 경제 상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FC 서울과 울산의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처음으로 K리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기도 한 차두리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마이클 김 코치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늘 첫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클린스만 감독은 이달 A매치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멤버 중심으로 전력을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Yeah, you can see that they are good players, and I had Duri, obviously Duri Cha, explaining me many things. Michael Kim explaining me many things, and so I make myself familiar now with the players here in the league and the qualities, and you can see they're both very good players.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4시간 넘게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0명과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등 공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옮기고 유독가스 피해를 우려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고속도로와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아침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재 진압이 장기화하면서 오늘 새벽 0시 반부터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부터 남청주 나들목 양방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코레일도 첫 열차부터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며 아침 7시 반까지 경부고속선 상하행 모두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구간은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퇴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아침 7시 10분 서울역에서 오송역으로 출발하는 KTX 임시열차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7시 반 이후에는 경부고속선 상하행 서울부터 대전까지의 구간을 일부 열차는 일반선로로 우회 운행하고 일부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화재가 진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인다며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차관은 소방청, 대전시와 대덕구 등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한 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지역에서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등을 벌이는 연습도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대거 포함돼 한반도 전체 상황에 대해 단일 작전을 수행하는 전국급 연합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될 거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의에서 미국과 남한의 전쟁 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전적인 조치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정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보는 와의 윤성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 버스 자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내면 이런저런 이렇게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공제 버금가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피해자는 원칙대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주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비나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정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 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윤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 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이 2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 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살해, 시간 끌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강제 전학 간 줄 알았던 가해자를 새 학기에 다시 학교에서 마주하게 된 한 학생의 사연도 안타까웠습니다. 제보는 와의 김민성 기자입니다. 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정수를 찍었어요. 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 엎어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뜨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썼지만 끝내 피해 학생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에서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 2명만이라도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1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 적어도 넷 중 1명만큼은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교 첫날 전학 간 줄 알았던 핵심 가해자를 학교 복도에서 떡하니 만났습니다. 학교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미리 어떤 말도 듣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 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의 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번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가해 학생 부모는 YTN과 통화에서 4명이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며 경찰 조사에서 그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에 자신의 자녀와 피해 학생이 함께 놀며 잘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전학 여부를 다시 결정할 행정심판은 이달 중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타이완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 등에 대고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타이완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주장의 대부분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칭강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헌법까지 꺼내들며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跨越的红线. 중국 측의 영토 주장에 대해 타이완은 주권 국가로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왜곡해도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面对威权主义不断的扩张，唯有持续强化国家的战力跟韧性，我们才能够确保国家安全和利益。 이와 관련해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의 데니로이 박사는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1885년에서야 청나라에 공식 합병됐고 불과 10년 뒤인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그마저도 끝났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1928년부터 이후 15년간 일관되게 타이완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했다고 로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영토 주장을 중국 공산당의 기억 상실이 빚은 허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이 훌쩍 넘은 가운데 일회용 마스크와 식당 등의 투명 칸막이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쓰고 난 방역용품에 대해선 그저 버리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침을 세워둔 게 없어 자칫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침방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식탁마다 세워둔 플라스틱 칸막이. 이 학교 급식실에만 3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면서 교육부는 새학기부터는 식탁에서 칸막이를 떼어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쓸모를 잃은 플라스틱 칸막이 수백만 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폐기물도 처리에 따른 어떤 비용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폐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내가 없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환경부와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른바 코로나19 쓰레기는 칸막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쓰고 난 마스크가 대표적으로 재작년 한 해 사용된 마스크가 73억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날마다 마스크 2천만 개가 버려지는 셈인데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어서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수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쓰고 버린 마스크를 수거해 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버리기도 합니다. 저 직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거함에 쌓인 마스크들은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 플라스틱 알갱이인 펠릿으로 만드는데요. 장난감과 병뚜껑, 화분과 의자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폐마스크 수거함은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자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마스크 세척과 철심 분리 등 전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전국 단위로 폐마스크 재활용 지원이나 홍보 정책을 펴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눈앞의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쓰레기가 일으킬 환경오염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했는데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히는 건 좀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방역용품들을 그저 쓰레기로 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대신 다시 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우리와 맞붙은 체코 야구 대표팀. 대부분 전문 선수가 아니고 소방관, 외판원 등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가 됐죠. 야구 변방으로 불렸지만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어제 한국전에 패했지만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겼지만 찜찜한 승리에 한국 대표팀은 웃을 수가 없었는데요. 양팀 사령탑도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ráli jsme a bojovali jsme s jedním z nejlepších týmů světa. Ještě před Vánoci to byla světová trojka. Kdo by si kdy pomyslel, že v 24 hodinách jsme schopni hrát 9 inningů s Japonskem a bojovat s Koreou tak, že musí vytáhnout 5-6 nadhazovačů a končíme s plnýma metama a na pálce náš clean-up hitter. 최다 이닝과 최소 실점으로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고 갔는데 마지막 3실점이 좀 아쉬움이 좀 남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경기는 일단 이겼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에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전략기획 조직부총장에는 각각 친윤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한데요. 김 대표는 오늘 오후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면담하고 이후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합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오전 중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확정 발표하고 오후에 윤 대통령과 상견례 형식으로 마주 앉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원활한 당정 관계를 주문할 거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따지자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소집을 요구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당의 불참 예고로 파행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현안 질의를 하면 되는 만큼 오늘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개최를 요구한 만큼 회의는 열려야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2연패 뒤 첫 승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오늘 저녁 7시 중국과 예선리그 마지막 4차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손 투수 원태인이 선발로 나와 3연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중국 타선을 상대하는데요. 중국전에 앞서 열리는 호주, 체코전 결과에 따라 8강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만 선수들은 이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신임 클린스만 감독 체제 축구 대표팀이 오늘 이번 달 평가전에 나설 선수단 명단을 발표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멤버를 중심으로 선택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0일 대표팀 소집을 통해 선수들과 만나는 클린스만 감독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A매치로 데뷔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연출을 맡은 안기로 PD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안기로 PD는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을 통해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여자친구가 본인 때문에 놀림거리가 됐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